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4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중동발 폭풍우 속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전쟁의 포화가 대학가까지 번지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래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 간 결속과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이 거대한 흐름을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회복과 재편입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냉전의 긴장이 교차하던 시절, 각국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던 모습이 2026년 오늘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정치적 결단부터 미국의 거대한 군비 확장, 그리고 인도의 기술 자립 유지까지 향후 10년의 질서를 결정지을 중요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 뉴스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하나씩 분석해보죠.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완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진단을 내놨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중동 전쟁 여파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폭풍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박함을 연상케 하는데요. 대통령은 추념식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어요.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죠. 이는 전임 정부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을 겪은 한국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독재와 권력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는 마치 고대 로마가 독재관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민회와 원로원의 권한을 강화했던 역사적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경제면에서도 프랑스와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바이오와 딥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 교역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는 안보 위기를 기술 동맹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월 외환 보유액이 11개월 만에 최대 폭인 40억 달러나 줄어들었네요.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당국이 실탄을 아끼지 않은 결과죠. 환율이 요동치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민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외풍을 막기 위해 방파제를 높이 쌓고 있는 셈인데 동시에 조계종의 국제선명상대회나 프랑스와의 문화 교류 확대 같은 소식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한국 사회의 보궐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무려 1조 5천억 달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요?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식 기조가 극단적으로 투영된 예산안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을 압도하기 위해 국방비를 쏟아부었던 스타워즈 계획 시기를 떠올리게 하죠. 반면 비국방 예산은 10%를 삭감했습니다. 교육이나 복지 같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주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건데 전형적인 작은 정부, 강한 군대 전략입니다. 특히 대학 스포츠에서 남성의 여성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주요 교량을 공습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일정을 제시하기는커녕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미친개 전략을 더 거칠게 사용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하며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3월에 1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깜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 온기를 순식간에 식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정책에서도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속 제품은 물론이고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기로 했죠. 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카드입니다.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 안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약값을 깎으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죠.
19세기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관세 전쟁이 인공지능과 첨단 의약품이라는 현대적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뉴욕시의 살인사건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치안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증오 범죄가 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사회 내부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와 관련한 미국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군요.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발언을 흑백을 전도하는 행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운하 장악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또한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민간 시설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이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마자 즉각 축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서방이 독재라고 비판하는 정권과도 운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는 실용주의 외교의 전형입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중심의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에 세계 데이터 기구가 설립되었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축하 서신을 보낼 정도로 공을 들인 기구입니다. 서구가 주도하는 데이터 질서에 맞서 중국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죠. 실제로 중국의 국가혁신 지수가 세계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나 양자 기술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국제표준을 장악했듯 중국은 디지털 혁명으로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사법 서비스까지 총동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이 직접 나서서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한 건데 이는 중국 특유의 법치가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이난 자유무역 항건설을 앞두고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당풍염정 회의를 연 것도 사회적 안정을 통해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석입니다. 양법선치, 즉 좋은 법으로 잘 다스리겠다는 구호 아래 인민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결국 공산당 중심의 질서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유럽과의 밀착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네요. 이번 회담의 핵심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핵심 광물 협력입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 프랑스를 깊숙이 끌어들인 거죠. 19세기 메이지 유신, 당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력을 키웠던 일본의 외교적 유전자가 21세기에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1조 6천억 엔을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한 소식입니다. 대규모 투자 소식이지만 경제 지표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인 2.395%까지 올랐다고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기에 이런 고금리 충격은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조달 계획을 서두르는 등 에너지 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일본이 가장 먼저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했던 역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사회 제도 측면에서는 디지털화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승인되었습니다. 디지털 유언장 도입이나 고속도로, 자동 운전 시스템의 국제표준 주도 같은 것들이죠. 기술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구마모토 지진 10주년을 앞두고 방제의식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봄에 폭풍이 예보되어 기상청이 경계령을 내린 상황과도 맞물려 일본 사회 전체가 안팎의 위협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동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 테헤란의 샤히드 베헤시티 대학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육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된 것에 충격이 큽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한 국가의 지성과 미래가 담긴 곳인데 이곳이 포화에 휩싸였다는 건 이란 사회에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이란은 미국의 48시간 휴전 제한을 단칼에 거절하고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란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타협보다는 항전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도 페르시아 특유의 자존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전시체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자본시장 운영이 중단되었다면서요?
라마단 전쟁의 여파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주식 거래가 완전히 멈춥니다. 자금이 갈 곳을 1차 5일 만에 14조 투만에 달하는 유동성이 고정 수익 펀드로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보다는 안전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숨어버린 거죠. UN 세계 관광기구가 이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파괴를 규탄하고 나설 정도로 문화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이란인들은 내일 테헤란에서 문화유산 수호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주의적 결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보 위기 속에서도 첨단 산업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네, 테러리스트 사형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정 테러범에게 교수형을 처할 수 있게 한 건데 인질 협상의 지렛대로 테러범 석방이 이용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지만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야권 연합이 과반인 61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공개 지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투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놀랍습니다. 1분기에만 31억 달러를 조달했다고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 경제의 독특한 회복력, 후츠파 정신입니다. 전쟁 중에도 타워, 세미컨덕터 같은 기술주들이 폭등하고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습니다. 안보 불안이 오히려 방산기술과 사이버 보안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AI와 디지털화에 IT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6월절 축제는 연기되고 고난주간은 차분하게 지나갔지만 경제 시스템만큼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가 흥미롭습니다. 서울을 방문해 독립국 연합 이결성을 추진하고 있네요.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두 거대 패권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을 묶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죠. 과거 드골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며 프랑스의 독자 노선을 걸었던 역사의 21세기판 버전입니다. 한국과는 국방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기술 기반을 공유하는 깊은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분리주의 퇴치 법안이 보완되었다고요? 증오를 선동하는 단체를 해산하고 미성년자 교육시설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테러 위험으로 연례 무슬림 모임이 금지된 것과 같은 맥락인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면서도 강경한 노선을 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수입 증가가 재정 위기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간소화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입니다. 모디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관위는 투표일 유급 휴일까지 의무화했군요. 인도의 선거 민주주의가 얼마나 거대한 조직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디 총리는 푸두체리 로드쇼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 동시에 의회는 잔 비스와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0개가 넘는 사소한 위반 행위를 비범죄화해서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신뢰 기반 거버넌스로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1990년대 인도의 경제 개방 이후 가장 파격적인 규제 철폐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기술 자립을 위한 반도체 굴기도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2026년까지 반도체 공장 4개를 가동하고 2028년에는 첫 완제품 제조 시설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견제와 유가 상승으로 인도 증시가 잠시 약세를 보이고 루피화 가치가 흔들리고 있지만 인도는 기술 자립이라는 장기적인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열대성 폭풍 다나가 접근하고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의 위협도 크지만 인도의 정밀 조기 경보 시스템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굳히겠다는 인도의 야심이 곳곳에서 읽힙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긴박한 소식들, 박 작가님의 통찰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내용을 갈무리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하는 인류의 양면성을 봤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을 놓지 않는 자가 내일의 지도를 그린다로 하겠습니다. 이기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국가와 개인의 명운을 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글로벌 인사이트를 함께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미 있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